오늘은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이상 행동들에 대한 주제 두 번째인데요. 기억력 저하, 길찾기 장애, 우울, 불안, 위생 능력 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도 있고요. 날짜를 자꾸 물어볼 때도 있고, 물건을 어디다 놔두고 찾지 못해서 계속 찾을 때도 있고,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려서 냄비를 자주 태우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약 복용을 어제 복용한 거를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복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억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은요, 특히나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기억장애인 경우에 더더군다나 나타나는데, 옛날 기억은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것에 반해서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런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네, 기억력 저하의 세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찾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누구랑 있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반복 질문을 하는 요인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기억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당연히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아밀로이드가 기억력의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해마에 침착이 되기 때문에 해마가 망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이 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기억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해마가 정상일 때 들어갔던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 기억은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기억이 더 떨어지면서요, 오히려 옛날 기억을 더 잘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 기억이 우리가 서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서랍이 점점 옅어지다 보니까 더 안쪽에 있던 깊숙한 서랍에 있던 기억력이 약간 표면 위로 올라와서 옛날 기억이 더 또렷해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해마에서 새로운 기억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정보를 수분 동안 잠깐 머무르게 했다가 그 기억이 중요한 거고 반복했을 때는 장기 기억으로 바꿔서 다른 쪽에 저장이 됩니다. 즉 해마가 기억을 문지기 역할만 담당한다는 거지 실제로 기억이 해마에 저장된다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간 옛날에 어렸을 때의 경험이라든지 과거의 기억은 잘 유지가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억력이 더 떨어지게 나오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걸 더 많이 내가 인식을 할 때 불안감으로 내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운 나의 가족들에게 반복해서 확인해서 물어보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가 스스로의 감정이라든지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 질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호자에게 내가 어떤 기억력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나 보호자들이 어떤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를 반복해서 했을 때 그게 오히려 각인이 돼서 환자 스스로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뭔가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내가 방금 전에 기억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걸 더더군다나 긴장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일 때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두었지만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환자분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때 어떻게 한다? 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해준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은 한 10번 정도 이제 질문을 하면 한 10번 정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진정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이런 기억력 저하를 약간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칠판이나 종이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두셔서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얀 칠판을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써두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면 또 금방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만약에 너무 정말 반복적인 질문을 20번 이상 반복하신다. 너무 보호자분이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좋아하는 간단한 뭐 다과라든지 그런 걸 드려서 주의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건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물건이 없어지면 도둑망상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환자분께서 자꾸 중요한 물건이라고 지갑이라든지 은행 통장이라든지 그런 걸 자꾸 어딘가 숨겨요. 근데 숨기는 거 어디다 숨기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한번 찾은 물건은 환자분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이건 중요한 물건이니까 어디에 같이 둡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눈에 잘 띄는 뭔가 선반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서랍에다가 넣어놓는데 몇째 서랍에 넣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환자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놔두는 것을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약 복용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안 했는데 약을 복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거고요. 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또 드시게 되면 약의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굉장히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하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책상용 달력을 하나 마련하셔서 벽에 붙어 있는 달력과 책상용 달력의 날짜를 확인해서 아침 약을 먹으면 동그라미, 점심 약을 먹으면 X표, 저녁 약까지 먹으면 다 색칠을 하게끔 하나의 인지 훈련처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유지했을 때 우리가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약을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30%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기억력이 막 좋아지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정한 양을 잘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길찾기 장애입니다. 사실 이제 길찾기 장애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 어딘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길을 찾는 방향 감각이 유지가 돼야지만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했는데 약간 헤맸다는 거를 보호자분이나 다른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옛날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같이 자세히 여쭤보셔야 돼요. 혹시 익숙한 길에서 잠깐 헤맸나요? 지하철을 타다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게 여쭤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심해지면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집 근처에서 길을 헤매게 되고요. 아주 심해지시는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화장실이 어딘지를 몰라서 화장실 앞에서 헤매시다가 거기서 바로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찾기 장애가 생기는 원인도 두정엽, 우리가 말씀드렸던 시공간 분석 능력을 담당하는 오른쪽 두정엽에 뇌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길찾기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알츠하이머 병일 때 처음에는 기억력 장애가 시작되지만 두 번째로 두정엽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길찾기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루이체 치매인 경우에는 첫 번째 증상으로 두정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찾기 능력에 장애가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타날까요?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 없던 트럭이 나타났다. 그 트럭을 피해서 잠깐 오른쪽으로 털었는데 그 다음부터 길을 못 찾았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지하철에서 워낙 지하철을 잘 찾던 분인데 갑자기 지하철 안에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역사 안에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조금 헷갈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원인들을 미리 제거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보존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길을 잃는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다니던 지하철역인데 자주는 안 간다.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탄다든지 지하철역의 객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교육을 몇 번씩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길찾기 장애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들고 다니는 옷 주머니라든지 그런데 핸드폰을 잘 챙겨 나가시게끔 해주고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를 신청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 만약에 그런 게 좀 어려우신 환자분인 경우에는 지문 인식 등록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어딘가 연락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 콜센터가 있습니다. 1899-9988이거든요. 거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울감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무동증 너무너무 힘듭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정말 이런 무동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도 안 가고 또 주간보호센터도 안 가고 밖에 산책도 안 나가려고 하고 외식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처지고 슬퍼 보이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우울증으로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피곤함도 호소하시고 의욕적으로 매사에 임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또한 이런 경우에 약간 좀 불안 증상이 생기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호자분이 뭔가 딴 일을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옆에 같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밖에는 안 나가지만 집안에서 뭔가 배회하고 서성거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하고 휴지를 뜯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당연히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뇌세포의 손상입니다. 특히 전두엽에서 우리가 동기를 유발하는 내측 전두엽이 망가지기 때문에 많이 생성이 되는 거고 불안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전두엽의 내측 전두엽하고 변형계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다발적인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이 또 크게 작용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분은 본인이 치매라는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인지 저하가 생겼고 뭔가 변화는 있다는 건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보호자분이 얼굴이 혈색도 나빠지시고 표정도 우울해지시고 자꾸 한숨을 쉬니까 보호자분이 변화됐고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를 이해를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 충격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우울 증상도 생기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자꾸 실수를 하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돼서 우울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실패감이 반복해서 학습이 되면 꼼짝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증상 때문에 혹시 보호자분들께서 본인을 버리고 뭔가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방법은 환자를 배려해서 환자를 위해서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말씀드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걸 보면 환자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웃는 얼굴로 대처하고 집안 분위기를 약간 밝게 불도 좀 환하게 켜시고 낮에 여러 가지 태양빛도 많이 쬐게끔 해주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좌절감을 느낄 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한 번 했을 때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일은 안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환자가 했을 때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거 그거는 반복해서 끝까지 환자분이 시도하고자 하고 실패를 해도 환자분이 즐거워하시면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는 이제 환자 수준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같이 수행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하루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짜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수행해 주셔서 아 내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약간 몸으로써 느끼게 해주시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의무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제가 모든 분들한테 다 말씀드리는데요. 이 주간보호센터를 안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거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한번 갔다 와 보자, 놀러 가자. 따님이 어디 가자고 얘기하시면서 잠깐 그 주간보호센터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가보시면 거기 앉아서 보면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셨다가 거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안 가겠다고 하시지만 한 번 갔다 오시면 계속 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어 주시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잠시라도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럴 때 이제 당연히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출하는 이유와 언제 돌아오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시고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약간 보호자분을 바꿔서 환자분을 안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능력 저하입니다. 정말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안 씻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세수나 양치도 안 하고 또한 매일 같은 옷을 입는 분도 계십니다.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하시고 계절에 맞게 옷을 선택하지 못해서 한여름인데 정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외래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럴 때 다른 코트를 뺏으려고 하면 환자분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아무리 더워도 그 코트를 입고 나오시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대소변 실수도 자주 하고 손톱, 발톱 안 깎으려고 하고. 이것도 당연히 어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나의 그루밍, 나를 돌볼 수 있게끔 만드는 전두엽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돌봄,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나이가 들면 약간 후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모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 생기면 이 후각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냄새를 더 이상 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목욕을 하는 것 자체가 보호자분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본인 옷만 벗기면 아니 왜 내 옷을 벗기냐 이런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목욕이란 행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화부터 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야 하고 이 옷을 벗는다는 행위는 정말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중증 치매 환자분들도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정말 목욕을 시킬 때는 저희가 조심해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씻기 싫어할 때는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욕탕에 가시면 다 벗잖아요. 잘 씻으세요. 그래서 같은 동성애 가족분께서 목욕탕에 모시고 가셔서 본인도 옷을 벗고 같이 옷을 벗으면 깨끗하게 씻고 오실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아드님, 따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목욕탕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씻자, 목욕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까지만 갈까요? 화장실까지만 갈까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면 일부러 약간 다리 쪽에다가 물을 살짝 끼얹는 겁니다. 끼얹으면서 어머 죄송해요 물이 튀었네요. 근데 물이 튀었지만 우리가 물이 튀었으니까 옷을 벗을까요? 옷을 벗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호자분도 옷을 벗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호자분이 본인을 씻으면서 환자분을 씻겨주시면 비교적 잘 목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옷을 안 갈아입으려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사다 주셔서 갈아입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슷한 옷을.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잠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고 일상복으로 갈아입히려고 하면 막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리고 안정시키고 잠깐 앉았다가 의자에 앉아서 바지부터 갈아입히고 윗도리를 갈아입힌다든지 단계별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제 중증 치매 환자분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옷 갈아입고 벗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한 옷, 헐렁한 옷을 위주로 해서 갈아입히시고 벗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초기 환자분들은요.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옷을 못 골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겨울에는 여름 옷을 다 치워 놓는다든지 여름에는 겨울 옷을 다 치워 놔두셔서 조금 그런 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소변 실수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의지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신호가 와서 완전히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수치심은 말기 치매한테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절대 나무라거나 놀래거나 뭐 깜짝 그런 반응 보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꿉꿉하고 힘드니까 옷을 갈아입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찬찬히 갈아입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방을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거의 대부분 변 실수는요. 배 안에 변이 꽉 찼기 때문에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배 사진을 찍어보면 변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비약 같은 거를 치료약을 먹어서 변을 묽게 만들면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고요. 소변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타임드 보이딩이라고 해서 한 2시간이나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화장실 갔다 오세요 하면 우리가 묘의를 안 느꼈어도 화장실에 가면 변기에 앉으면 소변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일정 부분 우리가 수의근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마다 알람을 맞추셔서 화장실 가서 소변 보세요 하면 안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해서 앞으로 한번 걸어가게끔 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한번 소변을 보실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싸우지 않고 소변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하시고 당연히 취침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과 가까운 방을 사용하도록 하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 안에다가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 치매 환자 대처법이 좀 뭔가 특별하거나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관해서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저희 오늘 강연이 마지막입니다. 교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뜻깊었던 강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100세 인생, 또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치매는요, 100%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장애는 사실 예방이 조금 어렵지만 치매는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사람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내가 70세가 넘어가면 오늘 하루부터 내가 치매를 예방하겠다. 그게 나의 삶의 신조고 신념이고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일상생활 하시면서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또 찾아와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